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국가 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앞에서 국가 간, 서양의 국가 간도 배웠었고요. 동양의 국가 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서양의 국가 간은 사회계약설로 대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동양의 국가 간은 유교의 국가 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이외에 문과의 국가 간이라든가 법가의 국가 간도 살펴봤었습니다. 자, 오늘 볼 건요, 여러분들. 서양의 국가 형태의 두 가지 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서양의 국가 형태의 두 가지 큰 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국가의 형태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인권이라는 것도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서양의 국가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소극적 국가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소극적 국가라는 게 있는데 이 앞에 소극이라는 말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극적 국가가는 국가의 역할이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렇지, 소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건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냐면요, 비개입주의라고도 합니다. 비개입주의라고도 하고요. 이 비개입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부분뿐 아니고 어디서 강하게 요구가 됐냐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강하게 요구가 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소극적 국가관을 언제 주장하게 되냐면 1700년대입니다. 1700년대라면은 자본주의 하고요, 산업혁명이 미친듯이 발전하던 시기고요. 자본주의와 산업혁명 때문에 국가가 미친듯이 발전하는 시기 때 그때의 주도권을 잡았던 얘들은 자본가였지. 자본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국가가 불공정하다고 하는 순간 자신들의 이윤 추구가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구하게 되는 거지. 국가 니들이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사회는 알아서 잘 굴러가. 그러니까 개입하지 마가 되는 거야. 걔들이 바로 소극적 국가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비개입주의 또는 국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자라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굳이 경제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뭐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지, 시장의 원리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 시장의 원리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배웠었죠. 걔들이 바로 소극적 국가관을 주장했던 얘들이고요. 소극적 국가관을 주장했던 얘들은 그럼 국가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국가는 뭔만 하자는 거야. 그렇지, 저녁에 경찰력만 동원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소극적 국가관이라는 건 국가는 무슨 역할? 치안의 역할, 국방의 역할로 국한시키자. 역할입니까? 제가 한글을 잘 모릅니다. 역할이 아니고 역할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 바꿔 쓰시기 바랍니다. 소극적 국가관입니다. 다시 한번요. 비개입주의하고 경제 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하며 국가의 역할은 뭐에 한정됐으면 좋겠다? 치안이나 국방의 역할에 한정됐으면 좋겠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소극적 국가관을 주장하고요. 반대로 적극적 국가관이라는 게 있겠지? 적극적 국가관은 말 그대로 누구의 역할이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나서 문제점이 만들어지지, 보이지 않는 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그렇지, 빈부격차, 곧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었죠. 빈부격차의 심화는 제가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실제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노동자인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자본만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갖고 간 사람들이 자본가였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봤자 계속해서 핍박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핍박받는 삶을 살았던 노동자들은 요구하게 되겠지. 나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 다시 한번, 나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좀 도와줘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국가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의 약자에 대해서 국가가 무슨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적극적 국가관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되시죠? 시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소극적 국가관이 먼저 나오고요. 이 국가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때문에 적극적 국가관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시 한 번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을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펼쳐주자라는 거지. 사회적 약자, 주로 노동자들이 되겠지. 이분들은 사주한테 대들면 잘릴 수도 있겠죠. 잘리게 된다. 실업자가 되겠지. 실업자가 되면 실업자 구제도 누가 해주라? 국가가 해주라는 입장이에요. 실업자 구제 등의 정책 등을 국가가 해야 된다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서양에서 국가 간의 형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그 다음엔 여러분들 인권의 변화입니다. 인권의 변화. 인권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는 여러분들 인권의 변화 크게 네 가지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1세대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1세대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이 1세대 인권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유권적 인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세대 인권, 처음 사람들이 주장했던, 요구했던 인권의 내용입니다. 그게 자유권적 인권이고요. 자유권적 인권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이 국가가 나서서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아까 우리가 배웠던 무슨 국가관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까? 소극적 국가관하고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그래서 1세대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권, 곧 자유권, 참정권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참정권을 주장하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중세가 끝날 무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세가 끝날 무렵부터 산업혁명 초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세 때 여러분들 계급이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각 국가의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총괄하는 교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 국가의 호족 지방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주가 있었고요. 영주 밑에서 농사짓는 노예가 있었죠. 농노가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여러분들 자유가 없는 계급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농노지. 농노는 실제로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자유가 없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말하면 농노는 누구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가 옮겨가지 않는 한 농노는 스스로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노의 자유는 없지. 또 하나는 여러분들 초혼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초혼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권리인데, 농노가, 영주에 기속되어 있던 농노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주와 초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영주에 의해서 자유가 짓밟히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지. 이런 걸로부터 나를 구속하지 마! 자유가 바로 자유권적 인권, 1세대 인권이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 아니시죠? 1세대 인권. 곧 사람들이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국가로부터 자유를 주장하는 거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국가 나한테 손대지 마, 영주 나한테 손대지 마, 나 마음대로 이사 다닐래, 나 마음대로 결혼할 거야 라는 입장이 바로 1세대 인권, 자유권적 인권입니다.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건 여러분들 자유권적 인권에 당연히 자유권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참정권도 들어간다는 거 알아둬. 실제로 여러분들 참정권, 투표권입니다. 투표권이 모두한테 옛날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투표권이 여러분들 서구 사회에서도 모두에게 주어진 건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의일입니다. 참정권 확보운동이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때는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인권이라는 게 없을 때 사람들이 나도 뭐에 참여하고 싶어, 정치에 참여하고 싶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그 첫 단계가 뭡니까? 투표지. 그런데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계급에 상관없이 뭘 달라는 거야? 그렇지, 투표권을 달라는 게 바로 1세대 인권이 되는 겁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2세대 인권입니다. 자, 2세대 인권은 여러분들 자유권적 인권이었습니다. 이때는 국가가 나한테 손대지 마 자유잖아. 2세대는
국가가 날 좀 챙겨줍니다. 우리 앞에서 국가 형태로 따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적극적 국가론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2세대 인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권적 인권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사람들한테 손대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죠? 빈부격차가 발생했다고 그랬지.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나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약자들은 이제 누구한테 요구하겠습니까? 국가한테 요구하겠지. 나도 좀 챙겨줘. 왜 저 강자만 계속 강자해야 돼? 나도 강자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니들이 기본적으로 마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주장했던 게 2세대 인권의 사회권적 인권이 되는 겁니다. 사회권적 인권에서 주장하는 건 당연히 이런 거겠지. 국가가 날 좀 챙겨주니까 뭘 챙겨줍니까? 복지의 권한을 챙겨달라는 거지. 내가 지금 매우 힘든데 그 힘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을 국가가 좀 보조해달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게 사회권적 인권이고요. 1세대 인권을 국가로부터 자유라고 이야기한다면 2세대 인권은 이렇게 말하겠죠?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날 좀 챙겨줘 자유야.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1세대 인권은 뭐라고요? 국가 나한테 손대지마 자유를 주장하는 게 1세대 인권이야. 반면에 2세대 인권은 뭐라고요? 2세대 인권은 국가가 날 좀 챙겨줘 자유가 2세대 인권이 된다고요. 2세대 인권은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사회권적 인권이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슨 권한을 강화시키자? 복지의 권한을 강화시키자가 바로 1세대, 2세대 인권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3세대 인권입니다. 자, 3세대 인권은 여러분들 이게 최근에 물어봅니다. 단결과 협력의 권리입니다. 자, 2세대 인권은 국가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요구하는 인권, 그게 2세대 요구였다면 3세대 인권은 주로 어딥니까? 국가 간 격차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끝에 나온 게 바로 3세대 인권입니다. 국가 간 격차가 여러분들 실제로 벌어졌죠?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진 시점은 언제냐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짓밟는다는 게 정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짓밟힌 국가들의 인권이 사라지며 경제적으로 매우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지. 이 상황에서 그럼 핍박을 받고 인권이 짓밟힌 국가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등장할 거 아니야. 그 고민 끝에 등장한 인권의 개념이 바로 3세대 인권이 되며 이 핍박받는 국가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뭐 해야 된다? 국가 간에 연결해서 단결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단결하고 이걸 협력하자 뭐라고도 합니까? 연대라고도 표현을 하죠. 연대를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단결과 협력의 권리 혹은 연대라는 건 국가 간 혹은 전 지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까? 이 문제들이 해소해 나가지 않으면 나의 인권이 분명히 짓밟힐 수밖에 없을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의 끝에 나온 게 바로 3세대 인권이 되는 거고요. 국가 간 격차 해소 주요 현안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환경 문제 해결. 실제로 환경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여러분들 환경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건 여러분들 파리라고 해서 프랑스만 하자는 거 아니지. 모든 국가들이 나서서 하자. 특히 잘 나가는 누가 나서서 하자. 선진국들이 나서서 먼저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거기에 빠진 국가도 있습니다. 어딥니까?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인권에 대해서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그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도 좋겠죠. 이해되시죠? 미국이 거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여러 국가들이 매우 반대했었거든. 매우 비판을 했었습니다. 왜 니들은 이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 라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3세대 인권은 뭐라고요? 단결과 협력의 권리 혹은 연대의 권리가 되고요. 이게 국가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챙기자는 인권의 내용이 된다면은 3세대 인권은 주로 국가 간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면서 나왔던 인권의 개념이 3세대 인권이고요. 주로 전 지구적인 문제, 특히 환경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해나갈 수 있을까? 이것 한 국가의 노력 혹은 한 개인의 노력만은 안 된다라는 거지. 국가 간에 뭐 해야 된다? 단결하고 협력하고 연대해야 된다라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기아가 발생하는데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단결하고 협력하고 연대해서 그분들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박애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박애 권리라고도 합니다. 박애! 박애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의 3대 기치가 자유평등 뭐였습니까? 박애였지. 박애라는 건 내 심장의 피마저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권리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전 지구의 모든 사람이 같이 자랄 수 있는 권리를 추구하자. 그게 바로 뭡니까? 3세대 인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최근에 와서는 4세대 인권도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4세대 인권도 있는데 4세대 인권은 주로 정보 사회의 인권이 됩니다. 정보화가 여러분들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특히 스마트폰 발달과 더불어서 정보사에서 인권의 문제가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인권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앞으로 과학기술과 정보사의 기술을 더 이상 발전시켜 나가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 때문에 나온 인권이 바로 4세대 인권의 개념이고요. 이 4세대 인권은 결국은 정보사에서 인권을 어떻게 하면 마련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인권의 개념이 1세대에서 2세대, 2세대에서 3세대, 3세대에서 4세대로 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변화는 물론 뭐와 관련 있겠습니까? 국가의 발전과 형태의 변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발생되는 인권의 침해 때문에 이런 인권들의 개념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국가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